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전동무진이 잡혔다는 소문으로 발칵 뒤집힌 나라가 민심이 숭숭하여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듯 광군의 발바꿈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더라. 경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리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꾸꾸러졌어.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눈앞에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길이 없었더라. 괴로운 일이죠. 아, 앞불싸하 하늘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하늘이시여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는 경호선사를 살려야겠습니다. 헐. 동학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행하던 천주교, 즉 서학에 대항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사람이 곧 하늘이요 인내천. 평등하고 만민평등, 차별이 없더라. 귀천을 가리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 해서 는 사상을 바탕으로 일어난 게 동학이죠. 동학이 장시되고 1860년대는 탐과 노래와 행포와 외세의 침입이 크게 달했고 백성들은 배고픔과 헐벗음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일으킨 거다. 어쩔래. 아이고 나라도 이렇게 끝다. 고보건소 조병갑의 지나친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1894년 정월 1월 9일 날 말목장터에 모였어요. 1월 9일 날 말목장터에 모여가지고 흰 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축창과 괭이를 들어 쟁기의 힘을 빌려섰죠. 쟁기. 경호선사가 쟁기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창가가 있는 거예요. 축창가가. 에? 그래서 생축창과 괭이를 들고 불려서 살다가 총한자루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은 못 찾겠다. 퍼치고 갈아치자라. 그래서 전봉준의 지휘 아래 고부가 나를 들이닥쳤어요. 그 사이 얘기를 듣고 조병갑이라는 놈은 튀었어요. 13,000명의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쳤고 정읍, 고창, 부장, 영광, 한평,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죠. 그리고 4월 27일 날 전주에서 전주 화약을 맺지요. 그러니까 화약이라는 건 뭐냐면 화해하소서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전주 화약이에요. 4월 27일. 그런데 나중에 4월 27일 한 게 아니라 좀 늦어져서 5월 동학농민 혁명 기념일이 있어요. 5월 11일인가? 전주 화약 날짜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이로 인해 항상 조선을 넘보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그 덕분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서로 고종황제는 청나라를 청하고 또 민비는 일본군을 청하고 아마 그랬던가? 에이, 나도 모르겠다. 에이씨. 외세를 몰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고 판단한 전봉준은 더 이상 진격을 멈추고 뭐 했어요? 강화를 제안했어요. 더 이상 하면 큰일 나겠다. 이것들이 핑계 삼아서 다 군대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화약을 맺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주 화약을 맺고 거기에서 이제 도집강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전주 도집강으로 제1호가 누구예요? 전주 대도소 도집강 누구? 송이옥은 경호선사 작은아버지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전봉준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요. 전 농민군은 전주에서 철수했으나 이후 농민군은 항암 일대에 직강소를 설치했죠. 도직강으로 농민 자치를 실천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약속을 어기고 안 가. 서로가 군대를 들여와놓고 서로가 물러나잖아요. 전쟁이 붙으죠. 청나라와 일본은 저희끼리 전쟁을 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누가 이겨? 일본 놈들이 이긴다니까. 일본 놈들이 이기는 반에 우리나라는 꽝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 남의 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는구나. 누가? 일본 놈이. 경호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야욕을 간파하고 더욱더 애국심이 돈발했어. 전봉준을 돕고 싶은 의욕이 살아나게 돼. 왜냐하면 이 깡다구가 있잖아요, 경호선사도. 이런 미친놈들이 화약해놨더니 지네가 나라를 먹으려고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봉준을 부추기는 거죠. 9월 농민군은 또다시 일어났다. 제2차. 이제는 10만 대군을 잃은 농민군이 일본을 대항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진하라. 어디로? 공주를 향해 진격했더라. 저는 이거를 특별히 그냥 남자 북쪽이 모인 10월달은 2차고 이 오금치는 3차로 제가 했어요. 일부러. 오금치를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주를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죽창과 곡괭이를 들고 싸우던 일본군이 퍼붓는 개드락촉에 의해서 일당 500일이잖아요. 일당 500명 죽이는데 어떻게 살아나시오. 화포 앞에서 500명이 쓰러졌다. 11월 7일 뜻밖의 공방정을 펼치던 공주 오금치 전투에서도 역시 패하게 돼서 7일 날 입성을 했는데
8일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90, 10일 날 왕창 죽고 11일 날 그냥 완전 대패죠. 농민군은 후퇴하겠다. 전봉주는 대차 전선을 거다듬고 밀집형 구조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네. 1월, 11월 그리고 다음에 90, 10일 3일간 마지막에 향전을 모두가 모두와 목숨을 바치자라고 하고서 전진시 천주 조화정을 외치면서 갔는데 졌어요. 일본군들의 포탄을 뚫고 전진해. 결과는 참패로 그날 하루에 1만 명이 죽어. 농민의 시체는 산을 이루었고 전봉주는 훗날 또다시 일본군을 대항해 설 것을 계획하고 선복동지 11명만 데리고 순창 접주 오동현의 집으로 안내로 순창 피노리에 은신하였으나 그날 밤 전봉주는 갑자기 스레 열이 나고 병을 앓게 됐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몸이 아파졌어요. 힘들겠지. 그래서 이제 다음날 신복바인 동학도인 김경천에게 약도 직해하고 주막으로 스며들었는데 서당물 정도 알아보게 했는데 김검청 놈이 약방을 찾아가다가 마음이 변심을 하는 거죠. 전봉준을 고발하면 천상금 천냥이라는 방을 봤어요. 김경천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약을 지우고 다음날 자기 집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불량배 한신교 외 7, 8명을 동원해 관에 고발하고 말았어요. 12월 10일 2일날 눈이 내리는 밤 약을 다리던 동학도인을 해치고 칼을 휘둘러 전장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찌르고 담장을 넘어 달아난 전봉준의 다리를 잃은 썩을로 다리를 몽둥이로 휘둘러 붙잡아 꼼짝도 못하고 전봉준은 붙잡히고 말았더라. 이렇게 해서 바람만장하던 전봉준의 일생은 끝이 나고 말았으니 총으로 쐈다는 말도 있고 몽둥이로 부질렀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김경천의 배신으로 전봉준은 잡히게 되죠. 꿈이 사라져요. 꿈이 사라져요. 힘들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던 외치던 함성을 허공 속으로 사라져갔다. 전봉준은 피노르에서 용전리를 지나는 압송로를 통해 서울로 압송을 됐습니다. 이웃에 함께 있던 박남치와 김대성은 산으로 피했으나 간군에서 총살을 당하고 고발자 김경천을 올리는 장성군의 이방으로 재직했는데 이놈이 장성을 점령했을 때 동학에 입교하였고 전봉준의 집사로 참으로 충직한 부하였었다고 합니다. 이런 놈이 다 있냐. 하기야 전봉준이 김경천이라는 놈이 왕변한지 모르고 참으로 충직한 부하여서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갔던 이놈이 돈 1000냥의 황금에 어두워서 전봉준 장군으로부터 도탄 시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욕심으로 상금의 눈이 어두워 대역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날은 하늘 돌고 땅 돌고 날아가던 새도 울었다. 일본군을 감시 아래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 장군은 장군을 두려워한 강군이 일본군에게 도넘겼고 일본 공사관 감방에 갇혔더라. 그의 불교의 투지와 기계에 감복한 일본인들은 그를 회유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썼지만 전봉준은 구구한 생명을 위해 살 길을 구하면 내 포위가 아니다. 라고 일축을 했죠. 일본 가서 한번 보더기는 이런 얘기죠. 대체로 파랑새는 팔왕, 전자의 파자, 전봉준을 의미하고 전자의 파자란 말이에요. 전봉준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전봉준. 팔왕, 전. 새는 그를 따르는 민중들을 부를 때 새야 파랑새야. 녹두는 크기가 작고 단단한데 키가 작은 전봉준이 붙여준 이름이더라. 이런 얘기죠. 팔왕새, 전봉준을 따르는 새들이다. 이러네. 민중, 파랑새. 파랑새는 희망의 전령사로 전장투는 전봉군이다. 장수, 녹두장수 울고 간다. 정포장수는 닥시봉동 녹말목을 파는 행상으로 당시 천대받던 일본 민중을 일컫는다고 해석한 것이었으니 정포장수는 농민들, 녹두장군은 전봉준, 팔왕새는 전씨, 파랑새 노래가 구전되면서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불렀더라.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니까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 난 이 노래를 너무 많이 좋아했거든요. 정포장수 울고 간다. 근데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나는 울었던 것 같아요. 속상한 일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살아오는 동안에. 이게 전봉준이 서 있을 줄 누가 알아? 그냥 좋아서 부른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속상할 때마다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불렀고, 또 경화선사가 좋아하는 울밑에선 봉선화야 그거 하고, 그리고 뜸북뜸북 새, 어?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하나 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또 하나 있다. 엄마가 선거 노래 굴 따라가면. 그러고 보니 새야새야 파랑새야 너 뭐 타로에 나왔느냐. 솔잎된 잎 푸르푸르 하절인 줄 알았더니 백설이 펑펑 없는 사람 되었구나. 이 전부 다 슬픈 이야기죠. 정읍지방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녹주빛이 깐닥하면 더 죽을 줄 왜 모르느냐. 평양지방에서는 새야새야 파랑새야 깝죽깝죽 찰론다나. 녹두꽃이 떨고 나서 청포장수 부찌깽이 맛이 좋아 어서 가라. 녹두꽃 떨어지는 얘기만 쓰고 있죠. 뭐냐. 뭐냐. 강원도 원주지방에 사는 은역새는 우러 가고 아랫역새는 아래로 가고 전주구부 녹두새야 토른박닥다고 모여서. 여기서 은역새는 청나라 아랫역새는 일본. 꺼지라 그런 얘기죠. 청나라는 청나라로 가고 일본 놈은 일본으로 가라는데 안 가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진을 치고. 전주 하얗고 일본군이 서울에 진입했을 때 북진을 시도하기에 봉기했을 무렵 불려진 것이 가보세이다. 가보세 을미적. 병신되면 못 가보리. 을미적은 을미사변을 말하는 거죠. 가보세는 가보 동학농민혁명 1894년, 을미적은 1895년. 전봉준 장군 처형당하고 민비가 죽은 시에 당한 해가 을미적. 가보세는 갑오새야. 을미적은 을미사변, 을미대변. 갑오 을미병신이잖아요. 여기 이게 갑오년 1894년, 을미년 1895년, 병신년 1897년 이렇게 된 거예요. 갑오 을미병신. 병신되면 못 가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쟁에 나가보자 이런 얘기요. 아이고 징그럽다. 그냥 이 농민들이 그냥 전부 합세를 해갖고 한번 살아보려고 그 민초들이 이렇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 기질이 우리나라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한번 나오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전부 다 민주화 행진. 그게 그 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저기가 좀 시작이 전봉준이었대잖아요. 전봉준이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이렇게. 전봉준 장군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욕심으로 상금이 되며 또 대역죄를 저지르고 이날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날아가던 새도 울었더라. 일본으로 감시하려 서울로 압송된 전봉준 장군은 장군을 들어간 간군이 일본군에게 떠넘겼어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줄을 아냐 이 참놈들아. 일본 공사관 감방에 갇혔어요. 그의 불길의 투지와 기계에 감복한 일본인들은 그를 회유하고자 가도수단을 다 썼지만 전봉준은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일본 놈 말은 안 들어 이놈아. 국왕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 길을 구하면 내 본의가 아니다. 일본애가 재판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애가 재판받으면 사형은 변한다. 너나 면해 이 새끼야. 라고 일축했다. 전봉준 장군은 5차례 법정심문을 받고 1895년 을미전 3월 29일 선화종 최경선 성단 김동명 등과 함께 종로 전옥서 내거리에서 교수행위에 처해졌더라. 근데 낮에 한 게 아니에요. 내거리는 내거리인데 전옥서가 거기 있지만 전옥서에서 전옥서 지하에서 새벽 2시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낙비가 억척같이 내리는 그때에 주새도 모르게 부대참시를 당해요. 키가 작아 독도 같아 독수장군이라 불려진 전봉준 장군은 위협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복정에 시달리던 불쌍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큰 뜻을 품고 만약에 낮에 그 부대 참시 안 하고 낮에 했거나 그랬으면 아마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텐데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그 짓을 했으니 우리 경화서사는 또 꼭두 새벽에 거기서 그 비를 다 맞고 있다가 후대자리 듣고 뛰었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슬프고. 죽음의 이해 앞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았던 그런 진정한 지도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에서 민중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민요가 전봉준을 응원하며 불려졌다. 응원하며 동학농민군이 승리하고 직강소가 설치된 무렵 파랑새가 노래가 입으로 전해졌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는 청포장소가 울고 간다. 그래서 청포장소는 농민들을 했죠. 그러니까 녹두가 지면은 안 되니까 우리 이 파랑새야 녹두밭에는 절대 앉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중과 전봉준이 단합이 돼가지고 녹두꽃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청포장소가 울고 가니까 녹두밭에는 앉지 말라라. 그래서 녹두꽃에 앉지 말라라고 해서 이름을 파랑새라고 했죠. 팔왕새. 팔왕은 전봉준의 전자가 파자야. 8팔에다가 임금왕자니까 그죠? 예로부터 참여는 파랑새 예로부터 참여는 정치적인 징후를 암시하는 민요로 은유하고 파자하고 동음 이어여 등이 사용해서 불려졌죠. 대체로 파랑새는 팔왕이 전자의 파자로 전봉준, 새는 그들을 따르는 민중으로 불려요. 녹두는 크기가 작고 뜬다는데 키가 작은 전봉준, 파랑새는 희망의 전령사로 전봉준, 청포장소는 녹말 밀고 파는 행상으로 당시 천대받던 일반 민중. 아까 있죠 앞에. 파랑새 노래는 구전되면서 시기와 지역에 따라 들었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또 못하러 나왔느냐. 솔잎된 잎 푸르푸르 하적인 줄 알았더니 백설이 펑펑 없던 사람되었고 성읍집에서는 이렇게 불렀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잎에 앉은 새야 녹두잎이 깐딱하면 더 죽을 줄 모르나. 이게 정읍지방이니까 이거는 아까 한 것 같은데 또 아닌가. 평양지방에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깝죽깝죽 잘 논다. 녹두꽃이 떨고서도 청포장소 보직갱이 맛이 좋다고 서가라. 전봉준 강원도주 현주 쪽에서는 음력세는 오르가고 이거는 아까 했네. 두 개를 두 번 반복해서 넣어놨구나. 이것도 그거다. 올릴 때 두 번 해서 그래. 그러나 농민군이 관군가요나 분에게 크게 패하자 대배를 하시오는 농민들의 노래가 불려졌어. 가보년이 가기 전에 을미년이 오기 전에 복상하고 말았으니 봉준아 전봉준아 양에다 양철을 짊어지고 놀미 깨갱이 패전했네. 놀미는 논산이고 갱갱이는 강경. 논산 강경에서 대패하지요. 또 퇴각하다가 강경의 사투리다. 아쉽도다. 진짜 아쉽도다. 고지가 바로 여긴데에 섬을 수 없다. 우금치만 넘으면 바로 진격. 근데 우금치 넘지 못했죠. 이때 전봉준의 농민군은 논산 강경에서 크게 패전하고 말았으니 전봉준의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되었는데 조선 최초로 근대적 교수형이 교수형 1호야. 전봉준이 말이 되냐. 그리하여 갑오개혁 이후였고 민간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본 재판이라 해도 사형은 사형식 교수형으로만 집행했다.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동학 지도자들은 저는 교수형에 전해지고 말았더라. 이런 말이죠. 사실 조선에서는 시체의 형상을 보존하는 형벌로서 효수보다는 격이 높고 사역사보다는 낮은 교형의 사형제도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보다는 그냥 사형으로 한 거죠. 그거나. 도적 의숙에 전봉준을 참수를 하지 않고 교형을 처했다며 분개하는 황현, 매천 황현이죠. 매천야록 같은 유림도 있었다고 한다. 무슨 도적 의숙의 전봉준이냐? 황현이는 뭐 얼마나 잘났냐. 전봉준의 기회는 사형집행이 되기 전에 중력골을 마시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중력골을 마시고 난 뒤 기력을 해보겠다는 일화가 있는데 전봉준이 당당하게 요구해서 일본인들은 깜짝 놀고 놀라서 쫄았더라. 그러니까 중력골 달라고 해가지고 오마이 카트. 자, 이게 전봉준이 끌려가는 전봉준이죠. 이게 압송되는 전봉준. 소도 울고 있네요. 그죠? 소도 울고 있더라.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소도 울더라. 이 소 모습 좀 봐. 찌그러져서 그냥 슬퍼서. 제보시 위장 산호 젠네이 건의로 승려 도종 수립 해제. 산호 젠네이라는 놈은 일본의 1년종의 그 승려였고
그놈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련종이 지금 말하면 남묘호랑교라고 합니다. 온만이 반매어하는 남묘호랑교.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퍼뜨리기 위해서 교세가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종황제를 만나서 칭견하면서 승려의 도성 출입을 해제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은 전봉준 처형일 전날이에요. 처형은 받은 날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응? 1894년 4월 24일, 4월 23일. 전봉준은 4월 24일 날 처형을 당하니까 4월 23일 날 승려의 도성 출입 해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그냥 도성 출입 해제를 날 그냥 저기로 그 조계사로 입성을 하죠. 그때는 태고사. 조선은 왜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시켰나? 고려 왕조를 타도하고 성립된 조선왕조 정부는 유교를 국시로 정하였다. 고려시대 불교는 국교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국시가 유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불교계의 탄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왕조 정부의 불교 탄압은 세월에 이를수록 강화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정도전이 불시잡변 말했잖아요. 16세 발행된 경국대전에는 승려들의 소송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경국대전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이죠. 승려가 되으러 가는 사람은 3개월 안에 선종 혹은 교종에 신고하여 선정이 될 거냐, 교종에 선교 양정만 남겨놨잖아요. 언제? 세종대왕 때 다 이걸 한 거예요. 36본산제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선교 양정만 남겨놓죠. 신고하여 불경을 외우는 시험을 거쳐 예제를 통해 국왕에게 보고하고 도첩을 발급받게, 도첩제라 그랬죠. 정전을 납부하여야 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찰을 창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연산군과 현종연간에 거치면서 불교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죠. 18세기 초 영조 때는 편찬된 속대전에 따르면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야. 군대 안 가려고 승려로 갔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한 형전의 금세조를 살펴보면 승려가 함부로 도성에 들어오면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도비로 삼는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예요. 로 규정되어 있더라. 승려가 도성을 출입한다는 것은 중죄에 해당되었다, 이런 말이고. 왜 중죄야? 왜 조선왕조 정부는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그토록 극구 봉쇄하였을까? 도성하는 지금 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승려들이 도성에 들어서 하는 일은 포교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뛰어넘어 불교가 성해질까봐 아마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집권 세력들은 불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려의 집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이 전부 다 그 불교였어요. 불교고 중에서 무신정권에서 선종이었죠. 신봉하던 조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가 전파된다는 것은 조선어 집권층에 경항하는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양반 사대부는 승려들을 천시하였고 고대력을 부과했고 불교 교사가 확장되는 것은 양반 사대부층에게는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세금을 또 많이 물리고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지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실현기죠, 실현기. 무신정변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네, 고려 말. 따라서 집권층은 불교의 명맥이 끊어지기를 바랬지만 불교는 왕실의 비빈과 더불어서 부녀자들 중심으로 더 실행되고 있었고, 말했잖아요. 심지어는 절의 내불당, 궁궐의 내원당과 내불당을 마련하였죠. 그죠? 뿐만 아니라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불교는 학문의 대상으로서 연구되고 있었다. 조선의 큰 학자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승려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죠?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더라. 이런 추사 김정희는 나중에 뭐가 돼요? 봉은사에 와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출가하죠. 조선왕조가 망해가는 고한말 일본 승려 산호 젠네이가 도성 해금을 고종에게 견한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산호 젠네이는 1895년 일륜종 관장 대리의 제격으로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청일전쟁 승리의 여파를 타고 조선에서 포교를 확장할 목적으로 호리와 시부다니를 데리고 들어와 일본 공사관의 알선으로 법화경, 안국론, 향로 등의 헌상품을 국내부에 바치고, 왕실로부터 답례품으로 특별히 제작된 화로와 돗자리, 호피 등 일본 등 일륜종 관장인 고바야시에게 내려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륜종의 남묘 호랑교.
산호는 일본 대원군에 비롯한 고위 관리들을 만나 조선의 승려들도 일본 승려처럼 자유롭게 도성을 출입할 수 있도록 이룰 것을 교섭해서 사전에 무기를 받은 후에 공백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890 나오잖아. 3월 29일 양력 4월 3일자 23일자인데 잘못 썼네. 3일이 아니야 23일. 전봉준이 24일날 죽으니까. 고종실록에 의하면 총리 대신 김홍직과 대부 대신 박영효가 승려들의 입성 금지를 말할 것을 창조해 윤허를 받아냈더라. 이런 말이에요. 고종으로부터. 승려들이 조성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허용하게 된 것은 조선불교라서 분명 큰 사건이죠. 이것은 조선왕조 정부에서 불교의 공식적인 포기를 해야 하시려고 500년 만에 풀리죠. 도성을 출입할 수 없었을 때 불교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포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도성 안에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으니. 그런데 경화선사는 안 가죠. 왜? 전봉준이 죽었기 때문에 경성 출입은 죽는 날까지 안 하겠다 했잖아요. 산호는 유선인을 대상으로 이란학교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요.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700평의 토지를 구입하고 일본 1년정 학교에 유학을 시킬 조선학생의 선발을 김윤식에게 의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승려 도석 출입 금지는 도성 해금을 산호 젠내에 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그렇다고 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늦어진 요인들이 투사 뭐를 일본 놈들이 먹으려고 그것은 바로 일본 놈들의 조선불교를 들어삼키려고 하는 수작이었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탕과 채찍을 주면서 지네가 마음대로 조선불교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도성해금이 단행되기 전에 진 1894년 아래로부터 혁명이라고 할 수 없는 동학농민 전쟁이 발발했고 그러한 것을 염려한 조정에서는 민심이 동의되는 것을 염려해서 동학농민 전쟁이 발발하고 동학의 수령인 전봉준이 체포되자 민심은 극도로 흥해졌어. 흥행해져가지고 인심 쓴 거죠. 이러한 틈을 타서 전봉준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형이 확정되자 교수형 확정일 당일날 1896년 4월 23일 나오죠. 음력으로는 3월 29일 음력으로는 3월 30날 처형을 당해 500년 동안 내렸던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의 족쇄의 해금이 발표되었던 날이었다. 1895년 4월 23일은 조선 조정은 이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운운했어요. 미쳤죠.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총리 대신 김홍직과 대무 대신 박영호가 이날 참석을 했고 이제부터 승도들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이전 금령을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 건의를 냈어요. 고종은 이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조선시대의 불교 탄압을 상징으로 했던 승려 도석 출입 금지를 마침 해제됐더라. 이런 얘기죠. 500년 만에 해제가 돼요. 그것도 내내 뭐 때문에 전봉준 사형에 동요할까봐 그런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로 이러한 정부의 인심에 감격한 승려는 너무나 기쁘고 황송했어요. 나라님 이렇게 그네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만극하여지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당장의 기쁨에 모두가 들떠서 경복궁 대궐을 향해서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뱉다. 이에 경호는 머리를 굽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외쳤어요. 이 미친놈들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경호선사가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다. 그것은 다 전봉준 장로가 동학농민군들이 피 흘리며 죽어간 목숨의 대가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찌 그리 더러운 행동으로 욕보이느냐 라고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경호선사가. 그리고 전봉준의 사형은 민심의 동요가 들어와서 아무도 모르게 이튿날 1890년 4월 24일 음력 3월 30날 승려의 도성 출입은 4월 23일 날 해놓고 이놈들이 새로 도시에 귀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종로 전옥소에서 전봉준을 포함한 5명이 지나갔죠. 이덕명, 성혜환, 누구죠? 성두한, 손아중, 김덕명, 이덕명이 아니고 전봉.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 조성의 산호 젠내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종이 응하고 박영우가 발표한 승려의 도성 출입 금지 해제령이더라. 해제 같은 소리. 진실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전례가 없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심리에서 국권을 수하려는 순수 농민으로만 이루어진 부패한 정권에 대항한 개혁 노력의 예언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발발한 동학농민운동의 조선왕조 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패정계약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니 패정계약안의 주요 골자는 경제적으로는 무명삽세를 폐지할 것, 공사체를 막론하고 지나간 것은 폐기할 것, 토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것,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는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자들을 엄벌할 것, 인재 등등의 공정성을 기할 것, 노비문서를 태울 것, 절반천이
그러니까 만약에 1000년이죠. 7천민의 대우를 계산할 것등이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기도 했죠. 그죠? 언제 끝나?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